한국은 보여주기에 미친 나라입니다. 실상은 헬조선에 불과하다고요. 중국인들은 한국의 밤거리가 안전한 건 CCTV가 많아서일 뿐이고 사람들이 친절한 건 외국인의 돈을 뜯기 위함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美国、日本、韩国，你最讨厌哪个国家？韩国让韩流太嚣张，我们华语才是最韩国吧。在国家层面上来讲，这个国家确实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가짜 친절에 수백만 명의 중국 청년들이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숨통이 트인다고 말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앞에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기이한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국가인 중국의 심장부를 강타했다는 사실입니다. 14억 인구를 통제하는 중국 공산당조차 막지 못한 초유의 사태. 시진핑 정부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검색어조차 삭제해버린 그 질병의 정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엘리안 창입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 근처에 사무실을 둔 테크 앤 컬처 전문 탐사 기자이자 뼛속까지 냉소적인 중국계 미국인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국뽕, 그러니까 맹목적인 애국심이나 감성 파리식의 스토리를 혐오합니다. 데이터와 팩트, 그리고 차가운 논리만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건 순전히 취재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보여주는 그 독특한 효율성과 사이버펑크, 영화 세트장처럼 24시간 돌아가는 네온사인의 풍경을 담기 위해서였죠. 저에게 한국은 그저 효율적이지만 차가운 도시, 영혼보다는 시스템이 앞선 나라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인천공항 게이트 24 앞에 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올해 초겨울 12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동료 사진기자인 키어런과 저는 뉴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 J터미널을 걷고 있었습니다. 키어런은 아일랜드계 미국인 특유의 붉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어젯밤 홍대 클럽에서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죠. 엘리안, 진짜라니까. 내가 지갑을 바 테이블에 올려두고 춤추러 나갔는데 30분 뒤에 돌아오니까 바텐더가 내 지갑 위에 냅킨을 덮어뒀더라니까. 누가 훔쳐갈까 봐가 아니라 술 튀지 말라고. 이게 말이 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키어런, 그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아니면 CCTV가 워낙 많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댄 거겠지.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감시 카메라가 제일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그건 도덕성이 아니라 감시의 결과야. 키어런은 어깨를 으쓱하며 제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우리는 면세점 구역을 지나 탑승 게이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언제나처럼 지나치게 쾌적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부드러운 안내 방송, 그리고 쇼핑백을 들고 행복해하는 여행객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런데 24번 게이트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공기의 질감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리던 경쾌한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묻히고 대신 기이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웅성거림이라기보다는 짐승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엘리안, 저기 좀 봐.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키어런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향하는 게이트였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그쪽을 주시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탑승구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세련됐습니다. 성수동이나 한남동에서 막 쇼핑을 마친 듯한 트렌디한 패션, 한 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쇼핑을 마친 여행객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그것도 아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들 같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파묻은 사람, 벽을 잡고 흐느끼는 사람, 서로를 부둥켜 안고 놓지 못하는 연인들. 비행기가 결항됐나 보네. 아니면 오버부킹이 됐거나. 제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키어런은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댄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엘리안. 저 표정들을 봐. 저건 비행기 좀 늦게 탄다고 나오는 표정이 아니야. 내 렌즈를 걸고 장담하는데 저건 공포야. 순도 100%의 공포라고. 저는 키어런의 말이 과장됐다고 생각하며 게이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싫어, 안 갈 거야. 이거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출국장을 갈랐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탑승권을 확인하려는 지상직 승무원의 팔을 뿌리치며 바닥에 드러눕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명품으로 보이는 핸드백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승객님. 탑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승무원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그녀를 달래려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게는 보안 요원이 출동해 제압하거나 강하게 경고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승무원의 눈빛에는 짜증보다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장면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는 듯이요. 바닥에 누운 여성은 중국어로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 배운 중국어 실력 덕분에 그 말을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숨을 못 쉰단 말이야. 여기서는 내가 사람이었는데 거기 가면 다시 부품이 돼야 한다고. 나 안 갈래. 제발 하루만 더 있게 해줘. 제발. 그녀의 절규는 단순한 떼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다시 물로 돌아가기 위해 파닥거리는 것처럼 처절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주변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공항에서 누군가 난동을 부리면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거나 동영상을 찍으며 비웃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수백 명의 다른 중국 청년들은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외침이 기폭제가 된 듯 여기저기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가기 싫어. 엄마한테 그냥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겠다고 할까? 서울에서는 새벽에도 무섭지 않았는데. 베이징 가면 이제 밤에 어떻게 나가? 나 어제 카페 사장님이 줬던 쿠키 아직 안 먹었어. 이거 먹으면 진짜 끝일 것 같아서. 그들의 대화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비자 문제도 돈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본국으로 돌아가서 마주해야 할 잿빛 현실과 한국에서 맛본 그 달콤한 며칠간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키어런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엘리안, 이건 기사감이야. 단순히 케이팝 팬들이 집에 가기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저 눈빛들 봐. 마치 난민 캠프에서 추방당하는 사람들 같잖아.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키어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기에 고작 며칠간의 여행이 끝나는 것을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때 제 시선이 게이트 구석에 있는 벤치로 향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울지는 않았지만 그는 멍하니 자신의 여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뭔가 논리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키어런에게 눈짓을 하고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저널리스트 엘리안 창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이 없는 텅 빈 눈동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제가 내민 명함을 보고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저널리스트라. 그럼 제 이야기 좀 써주실래요? 제가 미친 건지 아니면 세상이 미친 건지. 그의 이름은 웨이. 베이징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이었죠. 그런 그가 왜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걸까요? 웨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행이 끝나면 아쉬운 건 당연하지만 저렇게 바닥에 구르며 울 정도인가요? 한국이 그 정도로 대단한 천국은 아니잖아요. 물가도 비싸고 경쟁도 치열하고. 제 냉소적인 질문에 웨이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엘리안 씨는 모르실 겁니다. 당신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신에게 자유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는 평생 한번 맛볼까 말까 한 마약 같은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홍대 입구역 근처 무인 사진관에 갔었습니다. 주인이 없더군요. 의도 잘 안 보이는 구석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돈을 훔치지 않았고 기계가 고장 나자 메모지를 붙여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더군요. 심지어 누군가는 놓고 간 지갑을 찾아주려고 30분을 서 있었어요. 웨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속이는 게 생존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 보는 사람을 믿어줬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존엄하게 만드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 한구석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치안을 그저 촘촘한 감시망의 결과라고 폄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감시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뢰, 자본이 작동하는 거대한 신뢰의 공동체였던 겁니다. 돌아가면 다시 그 숨막히는 불신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누가 내 말을 도청하지 않을까, 내가 쓴 글이 삭제되지 않을까, 옆집 사람이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요. 서울에서의 일주일 동안 저는 난생 처음으로 경계심을 풀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전쟁터로 돌아가라니 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웨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상하이 푸동행 아시아나 항공 365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그 방송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게이트 앞에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병이에요, 기자님. 서울병이라고 부르더군요. 치료법은 딱 하나. 다시 서울로 오는 것뿐인데 중국 정부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웨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게이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키어런이 제 어깨를 툭 쳤. 엘리안, 비행기 놓치겠어. 우리도 뉴욕행 게이트로 가야지. 저는 키어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키어런. 너 먼저 가. 난 할 일이 생겼어. 뭐, 무슨 소리야? 티켓은 어쩌고? 나 베이징으로 갈 거야. 웨이가 말한 그 서울병이라는 거, 그리고 중국 정부가 뭘 하려는 건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이건 단순한 여행 에세이가 아니야. 거대한 사회 현상의 징후라고. 저는 즉시 항공사 카운터로 달려가 뉴욕행 티켓을 취소하고 가장 빠른 베이징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발을 들이려는 그곳에서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저 차가운 이성주의자였던 제가 결국엔 그들과 똑같은 병을 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VPN을 우회하여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와 샤오홍슈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서울 그리고 우울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검색 결과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구조 요청과도 같은 처절한 비명들이 텍스트가 되어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마치 거대한 회색 담요가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듯한 압박감이었습니다. 12월의 베이징은 차가웠고 공기 중에는 매캐한 석탄 냄새와 금속성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의 쨍하고 차가웠던 겨울바람과는 질감 자체가 달랐습니다. 저는 곧장 호텔로 향했습니다. 외국인 격리 규정은 사라졌지만 저는 자발적으로 호텔 방에 스스로를 가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도시의 풍경을 찍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속을 헤집는 것이었으니까요. 호텔 방에 짐을 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창문에 커튼을 치고 노트북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VPN, 즉 가상사설망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중국의 만리방화벽을 넘어 자유로운 인터넷 세계로 접속하기 위한 필수 절차였죠. 접속 국가를 대한민국 서울로 설정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디지털 자아는 서울에 있어야만 진실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자, 어디 한번 보자고. 그 병의 실체가 뭔지. 저는 중국의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인 샤오홍슈와 웨이보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항에서 웨이가 말했던 키워드, 서울병과 서울 후유증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스크롤이 끝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수백, 수천, 아니 수만 건의 게시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거대한 병동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 툴을 켜고 이 게시물들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을 추출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쇼핑, 성형, K-팝, 맛집 같은 단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관광의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모니터에 떠오른 결과 값은 제 예상을 비웃듯 완전히 다른 단어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위, 안전. 2위, 새벽. 3위, 존중. 4위, 공기. 5위, 친절.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아이돌 굿즈 이야기는 순위권 밖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화려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환경이었습니다. 한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작성자는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나는 아직도 방문을 잠그고 잔다. 여기서는 문을 잠가도 불안하다. 서울에서는 한강공원 벤치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때 느꼈던 그 해방감, 내 물건이, 내 몸이 안전하다는 그 확실한 감각. 그게 마약이었다. 여기 돌아오니 모든 사람이 잠재적 도둑으로 보이고 골목길의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뛴다. 나는 미친 걸까? 또 다른 게시물은 더 구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알바생이 인사를 안 해서 화가 났다. 아니,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펐다. 한국 편의점에서는 내가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라고 밝게 맞아줬는데 여기서는 내가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다. 물건을 던지듯 주는 점원의 무표정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서울에서 나는 손님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돈 내는 기계일 뿐이라는 걸. 저는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서울 환상통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잘린 사람이 여전히 그 부위의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서울에서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현실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자 흥미로운 문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정리해 놓은 서울병 자가진단 테스트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이미 수만 번 공유되며 일종의 밈이 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밈이라기엔 너무나 진지하고 서글펐습니다. 저는 그 항목들을 제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하루에 10번 이상 사진첩을 열어 서울에서 찍은 하늘 사진을 본다. 둘째,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배달 음식의 위생과 포장 상태를 그리워하며 식욕을 잃는다. 셋째, 밤 10시가 넘으면 외출이 두려워지지만 서울에서는 새벽 2시에도 거리를 활보했던 기억 때문에 괴리감을 느낀다. 넷째,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밀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한국 지하철의 정적을 떠올린다. 다섯째, 무인 매장이나 자판기를 볼 때마다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보다 한국은 안 그러던데라는 패배감을 먼저 느낀다. 이 체크리스트 밑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10개 중에 9개에 해당. 나 입원해야 되나? 어제 카페에서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갔다가 노트북 도둑 맞았어. 한국인 줄 착각했지 뭐야. 내 잘못이지. 여긴 지옥인데 천국인 줄 알았으니까. 부모님이 나보고 한국 귀신 씌었다고 굿하자고 하신다. 근데 엄마, 이건 귀신이 아니라 문명이야. 문명. 그 단어가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더 진보된 문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진보가 아니라 시민의식과 사회적 신뢰라는 차원에서의 진보 말입니다. 저는 웨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웨이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향수병이 아니네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집단적인 각성 상태예요. 잠시 후 웨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엘리안 기자님, 더 깊은 곳을 보세요. 검색어를 서울 말고 탈출이나 이민이랑 섞어서 검색해보세요. 진짜 공포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웨이의 조언대로 검색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상적인 그리움은 사라지고 절박한 탈출 계획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어 어학당 등록 방법, 유학 비자 받는 법, 심지어는 제주도 투자 이민에 대한 정보들이 암호처럼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베스트 게시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서울에서 본 것은 미래였다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고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배웠다. 하지만 서울에 가보니 알겠다. 진짜 안전은 공안이 총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믿는 데서 온다는 것을.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이 1시간 뒤에도 그대로 있는 사회. 그건 마술이 아니다. 그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무언의 약속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경험해 버렸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이 글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을 찬양하는 것.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민들이 통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엄청난 데이터를 백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인터넷 글이 아니라
중국 청년들의 사상적 변화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스크린샷을 찍고 텍스트를 복사해서 제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빠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웨이가 말했던 정보의 개입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그 베스트 게시글, 우리가 서울에서 본 것은 미래였다라는 제목의 글을 클릭해서 저장하려는 순간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새로 고침. 화면이 하얗게 변하더니 낯선 문구가 떴습니다. 404 나파운드. 해당 게시물은 관련 법규 및 정책에 위배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단순한 오류인가 싶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목록에서도 그 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 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봐뒀던 서울병 자가진단 테스트 게시물, 편의점 알바생이 친절을 찬양하던 글, 노트북을 훔쳐가지 않는 한국에 대한 간증 글들이 실시간으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우개가 모니터 위를 쓱쓱 문지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수천 개의 데이터가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검색 결과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5만 건이던 검색 결과가 4만 건, 3만 건, 만 건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 키워드를 주시하고 있고 이 담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지털 소각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다급하게 웨이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웨이 씨, 지금 게시글들이 삭제되고 있어요. 당신이 말한 게 이거였나요? 하지만 제 메시지 옆에는 전송 실패를 알리는 붉은색 느낌표가 떴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VPN 연결이 끊겼다는 경고창이 떴습니다. 호텔 방이 와이파이 신호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이 거대한 감시자의 눈동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병이라는 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사상 바이러스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백신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삭제와 차단이라는 가장 무식하고 확실한 방법으로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막을 수 있어도 이미 맛본 자유의 맛은 뇌에서 지울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끊어진 인터넷 연결 화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지워진다면 제가 직접 발로 뛰어 그 흔적을 찾겠다고. 그때 제 호텔 방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일까요? 아니면 공안일까요? 전화벨 소리가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제가 다시 묻자 그제야 아주 낮고 빠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오지 마세요. 뒷문으로 나가서 두 블록 뒤에 있는 편의점 앞으로 오세요.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겠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공항에서 제 명함을 받아갔던 그가 명함에 적힌 호텔 정보를 통해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 공항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뭔가 위험한 상황에 휘말렸다는 것을요.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 소형 녹음기를 챙겨 넣고 호텔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이징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매캐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편의점 앞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웨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는 위험해요. 따라오세요. 우리가 들어간 곳은 근처의 시끌벅적한 허거 식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한 이곳이 오히려 도청이나 감시를 피하기에 안전하다고 그는 판단한 듯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웨이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액정 화면은 쩍쩍 갈라져 있었지만 화면 속에 띄워진 내용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 아시나요? 후천이라는 인플루언서예요. 구독자가 500만 명이나 되는 대형 크리에이터죠. 화면 속에는 선하게 생긴 청년이 서울의 한 병원 앞에서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썸네일이 보였습니다. 제목은 한국 응급실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조사하면서 봤던 채널이네요. 한국 여행 영상을 주로 올리던 친구죠.
웨이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겠네요. 이 채널 오늘 아침에 사라졌거든요. 뭐라고요? 저는 급히 제 폰으로 중국 내 동영상 플랫폼인 빌리빌리에 접속해 후천을 검색했습니다.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 위반으로 차단된 계정입니다. 5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린 겁니다. 웨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 영상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별거 아니었어요. 서울 여행 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는 내용이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디가 문제인지, 약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줬다고요. 그리고 병원비가 생각보다 싸서 놀랐다는 내용. 그게 다였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요? 한국 의료 시스템 칭찬한 게 계정 삭제감이 됩니까? 웨이가 눈을 부릅뜨며 제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엘리안 기자님, 여기는 중국이에요. 한국 의사가 친절하고 시스템이 합리적이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중국 의사는 불친절하고 시스템은 엉망이라는 뜻이 됩니다. 시청자들이 댓글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병원은 3시간 기다려서 의사 얼굴 3분 보는데 한국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한다. 이런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아,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두려워한 건 서울병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병이라는 현상을 통해 중국 내부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친절은 중국의 불통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한국의 안전은 중국의 불안을 증명하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붉은 방패 작전이. 웨이가 말한 붉은 방패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일컫는 은어였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서울, 한국 여행, 이민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게시물들이 삭제되고 있어요. 단순히 글만 지우는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이제 한국 관련 콘텐츠를 아예 추천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서울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거예요. 웨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신의 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명동 길거리 음식, 홍대 버스킹 구경하는 인파, 한강의 야경. 제가 무서운 건 계정이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기자님. 제 기억이 조작될까봐 무서워요. 사람들은 기록이 없으면 기억도 희미해지잖아요. 서울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운 공기, 사람들이 서로를 믿어주던 그 눈빛들. 그게 다 꿈이었다고, 사실은 그런 세상은 없다고 세뇌당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웨이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허거 냄비에 뜨거운 김 사이로 흐르는 그의 눈물은 공항에서 봤던 20대 여성의 절규와 겹쳐 보였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려야 할 존엄성이 무엇인지. 한국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며 그들은 비로소 인민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그 발견의 순간을 강제로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안 기자님, 부탁이 있어요. 웨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하고 뜨거웠습니다. 기자님은 미국인이잖아요. 이 사실을 기록해주세요. 우리가 단순히 한국 아이돌에 미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본 건, 그리고 우리가 뺏기고 싶지 않은 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고. 제발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 순간 식당 입구 쪽이 수어졌습니다. 제복을 입은 공안 2명이 들어와 손님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웨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셨네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요. 웨이 씨는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밥 먹으러 온 거니까. 어차피 제 폰은 이미 도청당하고 있을 테니 피할 수도 없어요. 어서 가세요. 저는 웨이를 남겨두고 도망치듯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등 뒤로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거대한 빌딩 숲, 화려한 조명들. 겉보기에는 서울의 강남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 화려한 껍데기 속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요. 이 도시에는 신뢰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눈, 통제하는 시스템, 삭제되는 목소리들. 건물은 높이 올라갔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존엄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숨이 막혀왔습니다.
물리적인 호흡 곤란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질식이었습니다. 답답해. 갑자기 서울의 공기가 미친 듯이 그리워졌습니다. 미세먼지 수치 따위가 아니라 그 공기에 섞여 있던 자유의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을지로 골목에서 맡았던 숯불 냄새, 새벽 2시 홍대 거리의 활기찬 소음, 편의점 문을 열면 들려오던 어서 오세요라는 경쾌한 인사. 그 모든 것이 감시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들어낸 풍경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서서히 그 병에 전염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관찰자였던 제가 어느새 환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악몽을 꾸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회색 도시에서 숨을 쉴 수 없어 발버둥 치는 꿈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사흘째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살에 걸린 것도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나쁨을 가리키고 있었고 회색 빌딩들은 거대한 묘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팝업창처럼 떠올랐습니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보던 파란 하늘, 그리고 코끝을 스치던 차갑지만 상쾌했던 겨울바람의 냄새. 아, 가고 싶다.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갈증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생리적인 갈증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인정해야 했습니다. 웨이가 말했던, 그리고 수만 명의 중국 청년들이 호소했던 그 병이 제 몸에도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방에만 있다가는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베이징의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살리툰 거리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청담동이나 성수동과 비슷한 곳이죠. 세련된 건물, 명품 매장, 힙한 카페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저는 유명하다는 한 대형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폈습니다. 기사를 마저 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신호가 왔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거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테이블 위에는 300만 원짜리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 그리고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성수동 카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다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심지어 옆 테이블 사람에게 잠시만 봐주세요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제 물건은 그 자리에 완벽하게 그대로 있었죠. 그건 제가 한국 사회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곳의 공기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는 너무나 당연한 공기. 하지만 여기는 베이징이었습니다. 저는 제 물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두고 가면 1분 안에 사라진다. 이건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300만 원짜리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건 제발 훔쳐가 주세요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한숨을 내쉬며 주섬주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충전기 선을 뽑아서 돌돌 말고 마우스를 챙기고 노트북을 파우치에 넣고 무거운 백팩을 다시 맸습니다. 고작 소변 한번 보려고 말이죠.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 충전기를 꼽고 다시 노트북을 부팅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고 짜증이 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 순간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물리적인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불신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심리적 피로감이었습니다. 타인을 믿지 못해서 내 모든 재산을 등딱지처럼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삶. 그게 얼마나 인간을 지치게 만드는지 저는 서울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카페를 나와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역 입구에는 공항처럼 보안 검색대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에 가방을 넣고 몸 수색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죠. 테러 방지라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가방을 검사받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는데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저를 툭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빨리 안 가냐는 듯한 짜증 섞인 눈빛만 돌아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큰 소리로 통화하고 이어폰 없이 틱톡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저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퇴근길, 콩나물시루처럼 꽉 찬 지하철이었지만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던 그 공간. 사람들은 서로의 옷깃이 스칠 때마다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속삭였고 임산부 배려석인 핑크 카펫은 아무리 자리가 부족해도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침묵이 조금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베이징의 소음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배려였다는 것을요. 타인의 평온을 깨지 않으려는 고도로 훈련된 시민의식의 결과였다는 것을요. 갑자기 숨이 막혀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로 나왔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설치된 수천 개의 CCTV 카메라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전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베이징의 안전은 감시에서 나옵니다. 아니 지켜보고 있으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죠. 이건 통제된 안전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안전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감시자가 없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 이건 자유로운 안전입니다. 저는 거리 한복판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스모그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엘리안 기자님, 자유는 마약 같은 거예요.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어요.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금단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마약을 끊은 지 3일 만에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첩에는 제가 서울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을지로의 낡은 노가리 골목, 홍대 버스킹을 구경하는 웃는 얼굴들, 한강공원에서 라면을 먹는 연인들. 사진 속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구도 가방을 끌어안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을지로의 한 허름한 LP바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곳 사장님인 승재 씨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서비스 안주를 내어주던 장면이었죠. 그날 밤 저는 그곳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죠.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서로를 의심하고 짐을 짊어지고 감시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람답게 사는데 가고 싶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제는 취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당장 공항으로 달려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싶었습니다. 가서 그 차가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고 카페에 노트북을 던져두고 화장실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편의를 위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제 여권은 호텔 금고에 있었고 저는 아직 이 이야기의 끝을 맺지 못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기억을 더듬기로 했습니다. 이 지독한 금단현상을 견디기 위해 제가 서울에서 겪었던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을 하나씩 꺼내어 씹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바로 그 을지로의 밤이었습니다. 제가 지갑과 500만 원짜리 라이카 카메라를 테이블에 두고 술에 취해 잠들었던 그날 밤 말입니다. 베이징 호텔방의 눅눅한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코끝에 맴돌던 매캐한 석탄 냄새가 사라지고 고소하고 비릿한 건어물 굽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베이징의 경적 소리 대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죠. 기억의 시계바늘은 정확히 2주 전 서울 을지로의 한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힙지로라고 부르더군요. 낡은 인쇄소와 철공소 사이사이에 들어선 트렌디한 바와 노포들. 과거와 미래가 뒤섞인 듯한 그 독특한 사이버펑크 감성에 저와 키어로는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승재라는 이름의 사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LP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겉보기엔 허름했지만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만큼은 기가 막힌 곳이었죠. 기분이 좋아진 키어런이 소맥이라는 한국식 폭탄주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안, 이게 한국의 영혼이야. 원샷. 독한 술이 몇 잔이나 돌았을까요? 시차 적응도 덜 된 상태에서 마신 술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키어런은 이미 다른 테이블의 한국인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러 나갔고 저는 테이블에 엎드린 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가게의 조명이 어둑해진 뒤였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본능적으로 시간을 확인하려고 손목을 들어 올리던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 카메라. 저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목에는 500만 원이 넘는 라이카 카메라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취재 수첩과 지갑, 그리고 여권이 든 가방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100%입니다. 카메라는 이미 전당포에 가 있을 것이고 지갑은 현금이 털린 채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겠죠. 아니, 장기가 털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상황입니다. 베이징이었다면요? 공안에게 끌려가 신분증 검사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잡혔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 라이카 카메라였습니다. 렌즈 캡조차 닫혀있는 상태 그대로요. 지갑, 현금 한 푼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뚝뚝한 인상의 사장님, 승재 씨가 마른 행주로 컵을 닦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친구 놈은 아까 여자들이랑 노래방 간다고 튀었고 댁은 세상 모르고 자길래 그냥 뒀어. 문 닫을 시간이야.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제 짐들 아무도 안 가져갔나요? 승재 씨는 마치 바보 같은 질문을 들었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누가 가져가? 여기 CCTV가 몇 대인데. 그리고 남이 먹다 남은 술상에 누가 관심 있다고. 그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CCTV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지나가는 취객이 맘만 먹으면 낚아채서 달아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도 가져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이폰이었습니다. 분명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 있었는데 지금 보니 누군가의 보조 배터리에 연결되어 충전 중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한 거죠? 제가 아이폰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승재 씨는 턱짓으로 옆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그 옆에 앉았던 대학생들이 아저씨 폰 꺼진 것 같다고 집에 갈 때 택시라도 부르려면 배터리 있어야 한다면서 꽂아두고 갔어. 충전 다 되면 카운터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댁이 일어났네.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뉴욕에서 타인의 핸드폰을 만진다는 건 곧 절도를 의미합니다. 내 물건에 남의 손이 닿는 순간 방어 기제가 발동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이유가 절도가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술에 취해 널브러진 외국인 아저씨가 집에 못 갈까봐 생면부지의 대학생이 자신의 보조 배터리를 희생해가며 충전을 해주고 간 겁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안도감, 고마움, 그리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이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고 경계했었는데 그들은 저를 그저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 봐준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승재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술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팁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정말 감사합니다. 승재 씨는 정색을 하며 돈을 밀어냈습니다. 됐어. 우리 가게는 팁 안 받아. 술값이나 정확히 계산해. 그리고 해장이나 하고 들어가. 그는 주방에서 콩나물국 한 그릇을 툭 내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저는 울 뻔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제 안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불신의 벽을 녹여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나와 을지로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제 가방을 앞으로 끌어안지 않고 등 뒤로 편하게 맨 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방비 상태, 나를 해칠 사람이 없다는 확신이 주는 그 완벽한 무장해제. 그것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최고의 사치였습니다.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이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주는 편안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건 영혼의 안식이었습니다. 베이징 호텔의 침대 위에서 저는 그날 밤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는 상상을 했습니다. 을지로의 그 낡은 골목이, 콩나물국 냄새가, 무뚝뚝한 사장님의 목소리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왜 중국 청년들이 돌아가기 싫어했는지, 왜 그토록 절규했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맛본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공격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사회 전체가 보내는 이 강력한 신호. 그 신호 속에서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잠들 수 있었던 경험. 그것은 마치 따뜻한 양수 속에 떠 있는 것 같은 원초적인 평온함이었을 겁니다. 제 카메라는 지금 베이징 호텔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감히 꺼내놓을 엄두조차 나지 않으니까요.
책상 위에 놓인 카메라 가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을지로 테이블 위에 무방비로 놓여있던 그 카메라가 지금 금고 속에 있는 카메라보다 훨씬 더 행복했겠구나. 조차 자유를 느끼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하지만 을지로의 경험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돌아가는 가게, 감시자가 없는데도 지켜지는 질서. 자본주의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K 신뢰의 정점을 말이죠. 베이징 호텔 방, 창밖으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제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의식은 완강히 저항하며 다시 서울의 기억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을지로에서의 경험이 수동적인 안전에 대한 충격이었다면 다음 날 홍대와 한강에서 겪은 일은 능동적인 선의에 대한 경이로움이었으니까요. 을지로에서의 숙취가 깬 다음 날 오후, 저는 홍대 거리로 나갔습니다. 젊음의 거리, 버스킹, 패션. 표면적으로는 뉴욕의 소호나 도쿄의 하라주쿠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화려한 옷가게가 아니라 거리 곳곳에 널린 주인 없는 가게들이었습니다. 소위 무인 사진관이라 불리는 곳들이었죠. 저는 호기심에 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사진 기계 4대가 놓여 있고 머리띠나 선글라스 같은 소품들이 바구니에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없었습니다. 관리인 없었습니다. CCTV가 있긴 했지만 사각지대가 뻔히 보였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1시간 안에 노숙자가 들어와 잠을 자거나 비행, 청소년들이 기계를 부수고 현금을 털어갔을 겁니다. 이었다면요? 안면 인식 카메라가 입구를 지키고 신분증을 태그해야 문이 열렸겠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소품을 써보고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기계 앞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커플이 사진을 찍으려는데 기계가 돈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지폐는 들어갔는데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었죠. 보통이라면 기계를 발로 차거나 욕을 하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방에서 포스트잇을 꺼내 무언가를 적더군요. 사장님, 3번 기계가 4,000원 먹었어요. 죄송하지만 확인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려요. 번창하세요. 죄송하지만 번창하세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돈을 떼인 건 손님인데 왜 사장님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거죠? 기계가 고장난 건 사장의 관리 소홀인데 왜 번창을 빌어주는 겁니까? 그 메모지 옆에는 다른 메모들도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머리띠 너무 귀여워요. 저희 추억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소통이었습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도 사람들은 주인의 존재를 존중하고 있었고 주인 역시 손님들의 양심을 신뢰하고 가게를 통째로 맡긴 겁니다. 이게 가능한 시스템인가? 자본주의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호 존중이라는 비효율적이지만 아름다운 알고리즘이 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인 사진관 구석에 서서 한참 동안 그 포스트잇들을 읽었습니다. 베이징의 감시 카메라 1000만 대보다 저 포스트잇 한 장이 더 강력한 사회적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면서요. 그날 저녁, 저는 머리를 식힐 겸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가 예쁘다고 추천해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길치라는 거였습니다. 지하철 고속터미널역에 내렸는데 출구가 너무 많아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글 맵은 지하도에서 먹통이었고 표지판의 한글은 외계어처럼 보였습니다. 30분째 같은 자리를 맴돌다 보니 땀이 나고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야겠는데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그때 교복을 입은 여학생 2명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Excuse me, 반포 브리지?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제 투박한 영어의 학생들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실수했다. 그냥 갈까? 제가 돌아서려는 찰나 한 학생이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Wait a minute 이라며 잠깐만요라고 영어로 외쳤습니다. 그 학생은 급하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번역 앱을 켰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마이크 버튼을 눌러주더군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번역기가 다시 말했습니다. 길이 복잡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는 낙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학생이 손을 저으며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No, follow me. 따라오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방향인 쇼핑몰 쪽이 아니라 반대편 출구 쪽으로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출구까지만 알려주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하도를 빠져나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 공원 입구까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좋기 15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해서야 저 멀리 반짝이는 다리가 보였습니다. Here, 레인보우 파운틴. 이라며 여기에요. 무지개 분수라고 영어로 말해줬습니다. 학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례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오, 땡큐. This is for you. 라며 고맙습니다. 이건 당신들을 위한 거예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자 학생들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치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펄쩍 뛰더군요. No money, no. 그중 한 학생이 번역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돈 받으려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멀리서 오신 손님이잖아요. 좋은 기억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억. 그 단어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돈주머니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고 곤란해하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방문해준 귀한 손님으로 대우해준 겁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평소에 길을 묻는 관광객을 보면 저기요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지나갔거든요. 내 시간 1분이 아까워서요. 그런데 이 어린 학생들은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위해 15분을 쓰고도 오히려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며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강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서는 화려한 무지개 분수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학생들의 친절이 더 밝게 빛나 보였습니다. 베이징이나 뉴욕에서 친절은 대가가 따르는 상품이거나 사기에 미끼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과도하게 친절하면 의심부터 해야 하죠. 이 사람 뭘 원하지? 하지만 서울에서의 친절은 달랐습니다. 그건 목적 없는 순수한 선이었습니다. 타인의 존엄을 지켜주려는 자발적인 배려였습니다. 그날 밤 한강에서 저는 치킨을 시켜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함을 믿는 용기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여기서 느낀 이 벅찬 감정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나를 귀한 존재로 대접해줬기 때문이구나. 호텔 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금 베이징의 거리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정반대입니다. 공안의 검문, 사람들의 경계하는 눈빛, 택시 기사의 바가지 요금, 여기는 저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잠재적 범죄자고 감시 대상이고 돈줄일 뿐이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기분. 서울병이라는 게 결국은 자존감의 상실에서 오는 병이 아닐까요? 나를 존중해 주던 곳을 떠나 나를 부품 취급하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비참함. 그것이 공항에서 청년들을 울게 만들었던 진짜 이유였을 겁니다. 보고 싶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홍대의 그 무인 사진관, 한강의 그 여학생들이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렇게 따뜻한 존재야라는 제가 잊고 살았던 인류의 증명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사의 결론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울병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백신입니다. 인간성을 잃어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주는 백신. 하지만 이 백신을 맞은 부작용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한 번 맞으면 다시는 예전의 삭막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니까요. 지금 저처럼 말입니다. 베이징 호텔의 마지막 밤. 저는 짐을 싸는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워드 프로세서에는 하얀 바탕 위로 검은 커서만이 하염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정해야 했습니다. 서울병 집단 히스테리의 현장? 아니면 K컬처가 만든 환상. 처음 기획했던 제목들은 모두 휴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제목으로는 제가 목격한, 그리고 제가 겪은 이 거대한 파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 3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그것은 병이 아니라 각성이었다. 저는 멈추지 않고 타자를 쳤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정치적인 구호라고 생각한다. 광장에서 소리치고 투표를 하고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목격한 자유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일상의 감각이었다. 을지로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널브러져도 안전하다는 감각. 홍대 무인 사진관에서 주인이 없어도 정직하게 돈을 내는 감각. 지하철에서 타인의 평온을 위해 침묵을 지키는 감각. 저는 썼습니다. 이것은 신뢰 자본이 완성된 사회만이 누릴 수 있는 고도의 문명적 혜택이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사람들은 감시자 없이도 질서를 지키고 경찰 없이도 안전을 누린다. 그곳에서 인간은 비로소 생존이 아닌 생활을 영위한다. 타자를 칠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반면 이곳은 어떤가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감시받습니다. 신뢰가 없기에 감시 카메라가 필요하고 양심이 없기에 공안이 필요합니다. 이곳의 시스템은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을 교화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볼 뿐이죠. 중국 청년들이 서울에서 경험한 충격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스스로의 존엄성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각성해버린 겁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이 거대한 세상이 얼마나 비좁고 숨막히는 곳인지를 깨달아버린 거죠. 그러니 돌아오는 비행기 앞에서 울 수밖에요. 다시는 그 존엄의 공기를 마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것은 아이가 장난감을 뺏겨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죄수가 감옥으로 끌려가며 우는 것과 같은 종류의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병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마비되어 있던 자유에 대한 미각이 되살아난 신호다. 한번 그 달콤한 맛을 본 혀는 다시는 쓴 약을 삼킬 수 없다. 자유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이기 때문이다. 기사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노트북 화면 오른쪽 하단에 알림창이 떴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언노운, 알 수 없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웨이였습니다. 엘리안 기자님, 이 메시지를 읽을 때쯤이면 제 계정은 아마 완전히 삭제되었을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공안들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제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갔어요. 제가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들, 일기들, 클라우드에 백업해 둔 자료들까지 전부 지워질 겁니다. 그들은 제 기억을 포맷하고 싶어 해요.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착각이었다고, 세뇌였다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더군요. 화면 속 글자들이 흐릿해졌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자님, 그들은 모릅니다. 데이터는 지울 수 있어도 제 몸에 새겨진 감각은 지울 수 없다는 거려. 한강에서 불어오던 바람의 냄새, 편의점, 문을 열 때 들리던 종소리,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던 따뜻한 캔커피의 온기. 제 세포 하나하나가 그 기억을 붙잡고 있어요. 아무리 세뇌해도 제 몸은 이미 자유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를 눌렀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울의 남산 타워가 멀리 보이고 그 아래로 빽빽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흔들린 초점, 아마도 웨이가 귀국하기 직전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급하게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 사진 속의 불빛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저 불빛 아래서 숨 쉴 수 있기를. 그때까지 부디 이 이야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꿈을 꾸게 된 거라고. 메시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보려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라는 알림만 뜰 뿐이었습니다. 웨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현실에서도 어딘가로 격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작 자유를 그리워했다는 죄목으로요.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며칠 전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냉소적이고 오만했던 뉴욕 기자의 얼굴은 사라지고 슬픔과 분노, 그리고 어떤 결의에 찬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3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웨이와 똑같은 환자였습니다. 이 숨막히는 회색 도시에서 단 1초도 더 견딜 수 없는 중증 환자. 제가 가야 할 곳은 뉴욕이 아니었습니다. 타임스 스퀘어의 화려한 전광판도, 브루클린의 힙한 카페도 지금의 저를 치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영혼이 갈망하는 곳은 딱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곳. 지갑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곳. 낯선 이에게 기꺼이 길을 안내해주는 선의가 살아있는 곳. 저는 항공사 앱을 켰습니다. 뉴욕행 티켓을 취소하고 목적지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ICN, 서울 인천. 예약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소년처럼, 아니, 오랜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죄수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귀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곳,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그 문명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캐리어 지퍼를 잠그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서울. 내가 다시 갈게.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방금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오는 순간 기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베이징에서 제 가슴을 짓누르던 납덩이 같던 압박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탑승교를 걸어 나올 때 저는 가장 먼저 공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매캐한 석탄 냄새도, 금속성의 먼지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잘 관리된 공조 시스템의 냄새이자 동시에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빨랐습니다. 저를 쏘아보는 공안도, 제 여권을 돋보기로 훑어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심사관도 없었습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여권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 쿵, 그 경쾌한 소리가 마치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입국장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 설레는 표정으로 포옹하는 가족들. 그들의 얼굴에는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풍경이 왜 이토록 눈물겹게 아름다운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러 나갔습니다. 12월의 한국 바람은 매서웠지만 베이징의 음습한 추위와는 달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청량한 추위였습니다. 제 캐리어는 20kg이 넘게 나가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끙끙대며 버스 짐칸에 넣으려고 하는데 제복을 입은 기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무거운데 비키세요. 제가 넣을게요. 기사님은 제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능숙하게 짐칸 깊숙한 곳에 실어주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주머니에서 1달러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누군가 짐을 들어주면 팁을 주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아니, 팁을 안 주면 욕을 먹으니까요. 땡큐, 땡큐, 히어, 이즈 팁. 이라고 고맙습니다. 팁이에요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돈을 내밀자 기사님은 껄껄 웃으며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에이, 무슨 팁이에요. 됐습니다. 어서 타기나 해요. 추우니까. 그리고는 제 등짝을 툭 치며 버스 안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 그 무심한 친절. 을지로의 승재 사장님, 홍대의 여학생들에게서 느꼈던 바로 그 한국의 온도였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에 타인의 불편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 오지랖 넓은 정. 버스 좌석에 몸을 파묻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목격했던 그 중국 청년들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절망과 공포였다면 지금 제가 흘리는 눈물은 안도감과 감사함이었습니다. 살았다. 정말로 살아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탈출해 따뜻한 모닥불이 있는 집으로 돌아온 기분. 버스가 인천대교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해바다 위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웨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베이징의 어딘가에서 기억을 삭제당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친구를요. 웨이 씨, 보고 있나요?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불빛들이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이건 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 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문명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자조하곤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살기 팍팍하다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곳에도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만들어낸 이 사회적 신뢰 시스템, 밤거리를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치안, 타인을 잠재적 적이 아닌 이웃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적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뉴욕의 마철로도,
베이징의 거대한 규모도 흉내낼 수 없는 품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노트북과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5분 뒤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 물건들은 그 자리에 완벽하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완성된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병의 치유법은 없다. 유일한 처방은 이 기적 같은 도시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뿐이다. 자유를 잃은 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을 잊은 자들에게 서울은 마지막 등대여야 한다. 그러니 한국인들이여, 부디 당신들의 이 아름다운 일상을 지켜주시라. 당신들이 누리는 그 평범한 하루가 우리에게는 평생을 바쳐 도달하고 싶은 꿈이니까. 저는 당분간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곳 서울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려 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람의 냄새를 이 도시 곳곳에서 찾아내어 세상에 알릴 겁니다. 웨이 씨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더 많은 세계의 청년들이 이 자유의 공기를 마시러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그들을 기다릴 겁니다. 제 이름은 엘리안 창. 한때는 냉소적인 관찰자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서울을 사랑하게 된 행복한 서울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안 기자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공항에서 울부짖던 중국 청년들의 눈물, 베이징의 회색 감옥, 그리고 다시 만난 서울의 따뜻한 공기.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한 생명의 숨결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나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 이야기가 세계 어딘가 일가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 벅찬 감동을 담아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대한민국은 나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우리가 사는 이곳을 더욱 아름다운 기적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가슴 뛰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